아니 그 옆에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명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하신 성도분들 앞에 인사드려서 큰 영광이고요. 또 훌륭하신 이동훈 목사님 불러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를 3번 나눠서 하시는 걸 들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북한 해방받는 북한 동포들, 북한 동포들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귀한 곳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이야기, 저희 이야기, 제가 살아온 이야기,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야기,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소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큰 준비를 안 해왔고 그냥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오로지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목사님께서 이동훈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저 혼자 가기에는 좀 너무 아까운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아끼는 우리 두 분 후배 변호사님들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인사를 시켜드릴 테니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아마 힘이 날 겁니다. 먼저 유승수 변호사님입니다. 유승수 변호사님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4.15 부정선거 투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대법원 앞에서 한 달 이상 그 1인 시위도 하셨고 또 대검찰청 앞에서는 수사를 촉구하면서 천막농성을 한 달 이상 전기해 오신 최고의 투사시고요. 가장 용기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런 변호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그다음에 같이 오신 우리 윤수정 변호사님입니다. 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수정 변호사도 그 4.15 부정선거 투쟁에서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신명을 다 바쳐서 하시고요. 대법원에서의 1인 시위 투쟁 한 달 동안 해서 첫 번째 변론기를 잡아내셨고, 그다음에 재검토기일도 잡아내신 분이시고, 또 아까 대검찰청 앞에서의 그 천막농성 투쟁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검찰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제 후배 변호사들이고, 저가 오히려 저 후배들보다 활동이 좀 부족해서 항상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보잘것없지만 제 말씀을 드리고요. 보잘것없는 이야기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정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대통령 예비 경선 후보로 출마한 경선 후보로 출마한 상태고요. 기호 1번을 받았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지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제 소개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뭐 4.15 부정선거에 대한 변호인단 활동을 또 해왔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의 법정 변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지난 올 3월에 문재인 체포와 처단을 위한 국민특검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변호사 모임으로요. 거기 제가 단장을 맡게 되면서 계속 앞장서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까지 등록을 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유는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이 어떤 대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하나의 투쟁의 한 형식으로서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발언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쟁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올 대선에서의 우리 투쟁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그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가 아니라 이러한 투쟁에 대한 여러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인연으로 정광훈 목사를 변론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법무관 생활을 하고요. 군법무관은 양구에 있는 21사단에서 군법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32사단에서 마지막 전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로 임관한 것이 97년도입니다. 그리고 검사로 해서 2004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다가 2004년부터
삼성에 옮겨와서 삼성중공업에서 법무실장을 하면서 한 8년 9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제 사무실을 내서 개인 변호사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그 교회 관련 교회 재건축 사건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디펜스해주는 그런 변호였죠. 그래서 이제 전국의 여러 교회들을 많이 변론해주고 그때 이제 목사님들을 알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목사님 기독교와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적으로 교만한 자 건방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오히려 불교의 경전을 읽거나 스님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했고 뭐 티벳의 불교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인도의 요가나 인도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윗바사나 수행도 10일짜리를 갔다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기초가 된 것 같긴 해요. 윗바사나 10일 수행을 하면서는 10일간 무건 아무 말하지 않고 핸드폰도 없이 책도 없이 필기구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명상만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귀하신 성도분께서 하시는 기도와 같은 형식이 아니었나. 그 틀만 바꾸면 그렇게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조합 사건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그 중간에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교회 건축을 전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소개를 해서 지금 장미동인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 같이 디펜스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저는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무렵이 아마 정광훈 목사가 시국선을 한 이후 바로 직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회에 가서 변론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정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아마 청와대 농성을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지친 표정으로 계셔서 저는 누구고 앞으로 이 변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변이었기 때문에 변론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대학 다닐 때 법대에서 같은 동기들 또는 후배들하고 그때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었는데요.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법대생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법률투쟁을 향후 해나가자. 법정에서 그때는 이제 군사독재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었으니까 독재 정권과 자유 시민들이 부딪히는 영역이 법정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에 싸우자. 그때 그 전선에서 법률투쟁 전선에서 싸우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운동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뭐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많이 나가 있긴 한데 저는 그냥 개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운동의 마지막에 학습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해겔의 철학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유물론, 사적 유물론, 면직법적 유물론, 그다음에 공부하고 저는 또 철학에 좀 관심이 많아서 다른 책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스탈린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모택동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사회주의 혁명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공부를 해봤지 별건 아니고 책을 찾아서 혼자서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길래 또 들어봤더니 그 다른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1인 우상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궤변에 불과했는데 그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걸 보고 또 의외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후배들 중에서 그 말이 경도되는 친구들 있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대남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간첩들을 통해서 주체 사상에 대한 교육을 학원 학생들, 대학교 중에서 계속 키워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한 단편이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이후에 저는 그 학습은 중단하고 오히려 이제 해겔의 철학이라든지 철학 공부, 세계 혁명사 이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럼 혼자 공부하니까 사실은 지도가 없는 멘토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좀 엉뚱하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부터 키워오지 않았나,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만 키워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자 지내오다가 혼자 고립되게 지내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저기 이제 저 주사파 일당들이 본격적으로 바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로서는 어떻게 저항할 방법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물적 기반, 인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암담했죠. 뭐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냥 만약에 문재인이가 북한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려 한다면 저는 적과 끝까지 싸우겠다. 혼자서라도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무력한 생각이죠. 무력한 생각이고 적들이 그렇게 해온다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성취해온 싸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다. 좋은 교육을 받았다. 좋은 부모가 있다. 내가 재산이 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광훈 목사가 시국선을 하고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부터 그 저항하는 세력이 모이는 걸 봐서 저는 정광훈 목사를 일단은 지지하고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도 가게 됐고 정 목사를 따로 만나겠다고 부탁을 해서 제 조금 준비해간 그 돈도 드리면서 투쟁 자금을 좀 부탁 쓰십시오.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표시하고 해서 정 목사의 그 투쟁을 지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교회, 광야교회를 운영하다가 그 종로서장이 그거를 광화문으로 옮기라고 해서 광화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 목사의 지지하는 입장에서 광화문 예배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냥 혼자 갔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들었는데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생각의 3대 통로, 그다음에 존재의 근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건 좀 다르다 싶어서 제가 다른 설교를 찾아봤더니 만유회복 이런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불교나 저기 티베트 또는 인도의 철학들, 요가 사상 이런 걸 보면서 느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아를 깨는 거였거든요. 불교에서는 그 소위경전이 금강경인데요. 금강경에서 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아를 깨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 목사의 설교에서는 그 얘기가 핵심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아를 깨라. 자아를 깨면 너를 버리면 만유가 회복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 줬는데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자아가 생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아는 바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 자아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버리면 원래 주신 만유가 회복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이제 교회로 옮기면서 그 설교에도 직접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 목사님 우리의 과제는 선악과를 반납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공부를 해보니까 선악과 반납이 물론 쉽지가 않죠. 불교에서는 제가 아무리 경전을 봐도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그럼 반납할 것이냐. 그 선악과라는 것은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는 생명의 근원을 두고 있거든요. 생명에 대한 집착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혼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가부좌를 틀고 묵상을 하면 자아가 버려지느냐? 아닙니다. 저 친한 스님들 중에서 한겨울에 동안거라고 하죠. 한겨울에 100일을 안 먹고 하루 한 끼 안 먹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아가 생기느냐? 나는 이만큼 수행을 했구나. 나는 좀 더 득도한 상태에 가까웠구나라는 자아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위로를 오히려 얻었습니다. 어떻게 자아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자아를 벗어날 길이 없겠다라는 것을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절망이죠. 왜냐하면 자아는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죄악의 그늘에 갇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답을 주더라고요. 예수께서 직접 자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자아를 같이 못 박아서 죽였다. 그러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걸 믿으면. 저 그래서 굉장히 그 큰 기쁨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아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자아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자아도 같이 죽었다면 그럼 나는 계속 죽일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 또는 매 순간 거듭나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전 목사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뭐 변론을 하긴 했지만 뭐 늘 가까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러 찾아서 가까이 가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또 그걸 개인적으로 저희 유익을 위해서 또는 활용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마침 그 주변에 계신 다른 목사님들하고 또 기도 모임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받고 해서 저도 영광스럽게도 방언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전 목사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대한민국에 싸우게 될 기회도 받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또 방언까지 받았으니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말씀 전하시지만 그분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투쟁을 반대하거나 이 전 목사님의 투쟁을 싫어하거나 이 투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인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부풀려서 전 목사님의 투쟁 자체를 꺾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가 전 목사님 재판 과정에서 하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방언을 받기도 전이었고 했는데 김용민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평화나무의 김용민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정말 생긴 걸 봐도 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저는 그런 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음을 얼려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더러운 얼음은 얼을 때 울퉁불퉁하게 옵니다. 사람도 에너지라고 보면 성령의 에너지로 생긴 거라고 보면 그 물이 더러우면 영이 더러우면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격도 그렇고 겉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영이 더러워지면 일단 개인 위생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에 내부가 무너지신 분들은 일단 개인 위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좀 더럽게 오면 엄마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용민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거창하게 떠드는 자이긴 했지만 평생은 초라했습니다. 그 친구의 방송을 봤는데 그 물건 팔기 위해서 오만 지저분하게 해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돈도 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합니다. 얼굴도 지저분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제 제가 신문을 하고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정광훈 목사가 그때 구속 상태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앉아있다가 김영민한테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더니 너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느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믿느냐? 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의미가 무슨 잘 몰랐어요. 근데 김용민이가 답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그건 아마 김용민이도 전도사 또는 목사라고 자칭 주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 전 목사께서 그걸 꿰뚫어보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제가 사이비 목사를 하면 믿는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말을 안 합니다. 저 그게 또 두 번 놀랐어요. 전 목사 물어본 게 놀랬고 그 자가 대답을 안 한 게 놀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놈이 하는 말이 내가 대답 안 했다고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야 그럼 당신 꼭 그만할 겁니다. 그 자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막이 맞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증인신문의 주된 목적은 김용민이가 정광훈 목사를 고발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고발이 내용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전 목사가 핵심과 관계없는 그 질문을 갑자기 딱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갖는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그걸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건 자연스럽게 믿겨졌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예전부터 아마 좀 그런 인연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은 성령님 때 다 바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믿느냐? 저도 그러면 다음에 그런 놈들 만나면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말 신기했어요. 답을 못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놈 마음에는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 있는 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 목사님 만나서 그 기독교 변증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아는 게 뭐 그런 이제 자만이 좀 있어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있다고 해서 그 스크류 테이프스 레터라고 해서 사탄이 그러니까 시니어 사탄이 주니어 사탄한테 가르치는 그걸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탄은 교회 가는 걸 말리는데요. 교회 일단 가게 되면 가도 좋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하라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루틴에 빠지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에 가서 루틴하게 움직이는 것들. 뭐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이 하고 가고 하는 이 루틴에 빠지면 이 영의 각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루틴에 빠지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여기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갈래 목사님도 그렇고 귀하신 상도분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 보니까 큰 소리로 하시는 걸 보고 영이 다들 살아서 약동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 목사님은 두 손 들고 항상 만세시키는 저는 그게 좋거든요. 만세를 손 들고 하면 하는데 제가 자격은 안 되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손 들고 만세를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좋아한답니다.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성령이 꼭 여러분 안에 확확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거든요.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게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서 약동하고 성령 하나님과 서로 교감하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두 손 들고 막 아멘 하시면 다시 하면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게 이런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목사님과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특검단을 이제 활동을 좀 부탁을 받아서 저희 후배 변호사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학생운동을 해봤고 그때 혁명론이나 투쟁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용기도 저희들 뭐 용기 따로 내는 거 아니고 태어나길 약간 무대뽀로 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부당한 일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나서 싸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건 그냥 성령께서 원래 주신 은사 같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으니까 저는 그 사명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기서 저의 몸을 맞춰서 싸워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시 회복하고 자유민주를 지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또 북한의 피박원을 북한 동포들 북한 해방시키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는 뭐 옛날에 배운 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고마운 것도 아까 소개해드린 유승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또 구주화 변호사라고 또 한 분 계시는데 이런 보석 같은 변호사들을 새로 찾아내서 서로 만나서 같이 일하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혁명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선 것은 투쟁 전술의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심을 갖고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15 부정선거는 동전을 던졌을 때 계속 동전이 서는 거 100번 들어서 100번 서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경과를 밝히는 것은 저희가 재판과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재판이 하나도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부정선거를 부인하고 있죠. 오히려 없다고 하고 황교안 경선 후보가 나와서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니까 하태경이, 유승민이 이런 자들은 정홍원이라는 자까지 나서서 그걸 덮고 타격하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공범입니다. 선거적 공범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밝혀지지 않느냐. 그럼 저는 되묻습니다. 그럼 왜 기자놈들은 한 놈도 관심을 갖고 추적한 놈이 없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이재명 같은 자나 또는 뭐 문재인 같은 자 이런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세력을 갖고 바로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이 그쪽으로 기울어졌고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고 그래서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무덤 속에 넣어서 각성하게 회개시키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4.15 부정선거는 핵심은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 대법원, 검찰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 말할 것 없이 다 같이 공동 범행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민경욱 의원 전 의원이 인천 연수 사건에서 재검표에서 표를 카운팅을 해보니까 숫자 자체는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를 그걸 했느냐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재검표에서 가장 그 핵심적 역할을 했던 두 분이 바로 유승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두 분입니다. 저분 두 분들의 그 투쟁이 아니었다면 재검표 자체가 아마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승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는 어제도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에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싸우시는 분들과 연대해서 같이 집회하고 투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 제가 부탁해서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4.15 부정선거가 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4.7 재보선 선거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고민은 4.15 부정선거가 아직 규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대선 국면에서 싸워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로 나와야 되고 대통령 후보를 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에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부정을 할 겁니다. 더 교묘한 방법을 할 겁니다. 4.15에서 밝혀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겁니다. 뭐 제외 국민 우편 투표제라든지 그 차이가 나는 표만큼을 채워넣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쓸 것입니다. 그걸 일단 찾아내야 되고요. 대선 불법 투쟁까지 저희들은 생각하고 싸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반드시 후보를 내야 되고 후보를 유지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혁명당에서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단일화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게 당면 과제인데 후보가 둘이 나오면 국민의힘과 후보가 둘이 나오면 표가 갈라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주사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과 저는 다를 수 있겠죠.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15 부정선거나 그다음에 방역에 따른 방역 독재 문제, 백신의 문제, 그다음에 언론의 문제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의 문제죠. 국민들이 아파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런 어젠다에 대해서 말하는 후보가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통령 후보 경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 이미 숙주화 됐기 때문에 뭐 영화로 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자들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한민국은 똑같다. 오세훈이를 보십시오. 4.7 보궐선거에서 우리 유승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가 지방에까지 감시 참관인들 보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을 했는데 오세훈이 하는 거 보십시오. 박원순보다 더합니다. 더 나쁜 놈입니다. 저런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압니다. 그렇지만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4.15 부정선거를 대했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너무나 큰 잘못은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후보가 경선 후보가 돼서 4.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거는 좋습니다. 전 좀 지켜봤습니다. 과연 진짜 투쟁을 할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경선 후보의 어떤 소스로 활용할 것인지 약간 확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두고 봤지만 비판은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4위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황교안 후보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경선에 대한 전면적인 불복을 선언하고 이거에 대한 법정 투쟁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처분도 하고 경선부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다면 저희 국민특검단에서 그런 투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경선은 이준석이를 뽑는 대표 경선에서도 문제가 컸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여론조사 갑자기 띄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표를 맞춰가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도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쭉 발표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여론조사 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와 윤석열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 검증 어떻게 합니까? 여론조사 비슷한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냥 중앙선관위 저희들이 맡겨놓고 여론조사하고 투표하고 다 맡겨놓고 그 결과는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4등에 유승민이하고 원희룡이라는 자가 들어갔다고 하죠. 제 생각에는 황교안 후보가 4.15 부정선거를 제기한 것이 진정성이 있건 없건 그 이슈만으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고요. 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자기가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이슈를 소모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싸우는 분들이 많았는데 황교안 후보가 그 이슈를 제기하면서 거기로 리소스가 많이 몰려갔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리소스는 낭비되고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경선 후보 탈락으로 침묵해버리면 그건 낭비되고 많은 거고 그건 또 한 번 죄를 짓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그래서 저는 황교안 후보에게 전달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전면 무혈을 선언하고 철저하게 싸우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지지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 싸움에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황교안 후보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아마 회개를 하고 성령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왔다 하는 말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거는 부정선거 이슈를 개인적으로 소모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촉구드리고요. 대선에서는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를 저는 항상 같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밝혀지지 않으면 대선은 무효다라는 싸움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대선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찾아내고 그것이 있으면 대선 불복 선언하고 전면 투쟁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이 나라를 저들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되든 누가 되든 똑같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에 의해 대통령이 됐는데 국민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의 기본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장악하고 다시 국민의힘까지 숙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당, 특히 정광훈 목사처럼 철저하게 핵심 이슈를 들고 나오는 당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15 부정선거 이슈는 대선까지 무조건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혁명당 후보는 끝까지 나서서 국민의힘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선에서의 부정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불복 선언을 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싸움의 전선은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은 주사파 세력과 그것을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전선을 긋는 것은 승패를 정하는 핵심입니다. 그 전선을 잘못 그으면 집니다. 왜냐하면 적과 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싸움은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은 주사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간첩들 빼놓고는. 간첩들에 직접 포섭된 놈들, 그리고 간첩들이 직접 돈을 받고 먹고 사는 자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은 우리 편이 넓은 전선을 만들어야 이기는 겁니다. 전선을 좁게 하면 집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후보 경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 우파 개념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좌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레이어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전선을 어떻게 낼 것이냐, 적을 뭘로 규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진보, 보수 이런 워딩은 정말로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아니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이 진보지 어떻게 저런 분들이 진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보지 어떻게 저런 분들이 진보입니까? 진보하는 건 프로그레스 앞에 나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전선에서 제일 앞에 나가 싸우는 분들, 여러분들과 또 우리 문수정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이 진보지 어떻게 진보입니까? 진보와 보수는 상호 전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워딩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걔들의 전술이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말고 진보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워딩이 우리가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을 진보라고 하고 우리를 보수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프레임에서 지는 싸움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뭐 12시가 다 돼가는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그랬습니다. 좌절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험을 본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입시를 한다 그러면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좌절하죠. 아마 여기 청소년분들 계실 텐데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좌절이 너무 컸습니다. 그 고통이. 근데 내 뜻대로 됐다. 그러면 또 교만합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나는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제 인생은 좌절과 교만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뭐 서울대학도 가고 뭐 검사가 됐고 했으니까 항상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좌절한 일이 항상 많거든요. 항상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되면 보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승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항상 제 뜻대로 또 안 됩니다.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얘기를 들으셔도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좌절 아니면 교만이에요. 또 잘 되면 나는 정말 훌륭해. 난 이 정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둘 다 지옥입니다. 교만의 지옥에 빠지거나 좌절의 지옥에 빠지거나. 맨날 지옥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방언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게 사라졌었어요. 좌절은 그냥 좌절로서 고통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무덤에 3일 들어가겠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면 3일절 무교절에 3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고통 받으면 이제 나 부활의 기회가 곧 오겠구나. 그러면 그 고통의 기간을 줄이려면 빨리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빨리 나는 죽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빨리 부활의 기회가 빨리 오는데 그걸 늦게 받아들이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길어지거든요. 부활의 시간은 더디오고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그러면 빨리 받아들이자. 빨리 받아들이자는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받아들이는 거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포기하는 건 에고를 포기하는 거니까 다르게 포기하는 에고를 내려놓는 뜻인데 그게 너무 그 메시지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주기도문이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사실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는데요. 주기도문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셨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찾아봤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헤맬 때 유태인들 끌고 헤맬 때 하루치 만나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 그리고 그거 먹고 남기지 마라. 그 메시지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내일 건 어떻게 하느냐? 저희 에고는 그렇게 묻거든요. 내일 건 어떻게 할래? 그럼 이거 내 거 좀 남겨놓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뺏어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에고를 내려놓고 풀리 내려놓고 그냥 믿으라. 내일 거는 포기하고 믿으라. 저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에고가 막 속된 말로 지랄을 하는데요. 안에서 죄송합니다. 저 사실 저 욕도 엄청 잘합니다. 욕도 엄청 잘하고 옛날에 이제 깡패 사건들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놀랍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만 들어도 그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을 듣고 내일 양식 걱정하지 마라. 그렇구나. 근데 저는 맨날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12시까지라고 하셨으니까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받고 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조금 사이로 비정선거를 주면서 이번에 또 경선까지 분명히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기울어졌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황교안 대표님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이어서 불복을 하면서
제의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 다시 조사를 착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예. 지금 팩트는 그런데 네. 그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그것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우리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혼탁하고 그런 무리들의 속에 합해 있다 보니 이게 믿는 자들부터도 소미 역할 제대로 못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결과를 내놓을까? 국민의힘에서는 조사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또 말씀하셨듯이 총 대선까지 그것을 들고해서 이렇게 모신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님이 끝까지 그걸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올까? 네. 뭐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 조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해야 됩니다. 다 뺏어서 강제로 해야지 걔들한테 맡기면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도 100가지 변명이 있다는데 당연히 할 말이 있죠.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의 투쟁은 철저한 투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정쩡하게 저기 자체 조사 한다고 하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는 패배입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이깁니다. 그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이 먹이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야말로 가장 그 위험한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쟤들은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사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 황교안 후보가 그걸 말하는 거는 자기의 진정성이 없다는 변명에 불과한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때 아마 불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정 투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신 것처럼 들렸는데 지금이라도 법정 투쟁을 하고 고발하고 농성을 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싸우는 지도자를 못 봤습니다. 지금 엊그제 윤석열이라는 자가 검찰에 강력히 형받아 그 한마디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그 말은 아무 말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싸우는 지도자 너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진짜 4.15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은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소송부터 제기하고 1인 2식 농성을 해서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구심점이 되고 누가 주지 않더라도 리더로서의 지위를 쟁취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는 진짜 리더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중에 길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길을 안 가고 국민의힘의 뭐 자체조사를 보자? 이거는 패배주의입니다. 그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 결과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없다. 그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그게 근데 선배님 그거는 저기 논쟁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도 좀 그렇고 하니까 다음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뭐 연락 주시면 우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민혁명당이 네. 지금 당원이 많아졌잖아요. 제가 당원 수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사실. 예, 일단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국민혁명당에서는 불법 선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네, 라는 분이 계시고요. 네, 네, 네. 또 왜 정광훈 목사님은 그 불법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이 시간에 아, 지금까지 네네. 국민혁명당과 정광훈 목사님께서 부정선거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으셨는지 그거에 네네.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민혁명당은 지난 4.15 총선 전체 무효를 주장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소송을 제기해놨고 그 소송에서 저와 문수정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다 같이 대리인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는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한번 드러나는 것이 조금 덜 느껴서 그러실 수는 있지만 그 투쟁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계속 원칙대로 가고 있는 당은 국민혁명당이고 저희 변호인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저희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길이 어긋나면 가지 않습니다. 그건 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믿고 가주시고요. 뭐 대표적인 사건 혹시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있었지만 민유숙이라는 자가 들어오더니 저희 변호인단이
시간이 늦어진 이상 우리는 절차대로 모든 증거 조사를 다 완벽하게 하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더니 우물쭈물하더니 그냥 내뺐습니다. 저희는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절대로 원칙에서 양보하지 않을 거고요. 증거조사 모든 거 철저하게 해서 그 서버 확보하고 안 하면 저희는 반드시 직무유기해서 반드시 끝까지 처벌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